자, 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인사행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사행정론은 역시 뭐 단연 1등은 뭐겠어요? 인사행정 그러면 뭘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맞아요. 계급제, 직위분류제, 뭐 이게 이제 가장 단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제만큼은 놓치지 말고 꼭 봐두셔야 된다. 예, 쉽고 거기에서 이제 인사행정의 전개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미국의 인사행정은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됐을까를 보면, 자, 다시 한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실주의, 역관주의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근데 역관제는 시험 많이 나오고 정실주의는 시험 많이 안 나와요. 근데 한번 출제됐더라고요, 정실주의도 비교하는 문제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실주의는 영국 쪽이니까 영국에서 요거를 이제 추밀원령을 통해 갖고 이제 요거를 이제 개편을 했고, 그러면서 추밀원령을 거치면서 뭐로 갔냐면 이제 계급제가 되는 거죠. 계급제가 되었고, 이제 역관주의에서는 여기 펜들턴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직위분류지 이렇게 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실적주의라고 하죠. 실적주의. 여기는 직업공무원제. 네,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갖고 여기 이제 직위분류제 실적주의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드렸던 건 이거였어요.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 요렇게, 그죠? 요렇게 비교하는 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 맞아요? 네, 요렇게 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비교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이 실적주의를 비판하면서 또 뭐가 등장합니까? 여기에 적극적 인사행정이 등장하죠? 적극적 인사행정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관료제 같은 거. 그랬을 때는 또 이제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는 문제. 그죠? 이렇게 이제 출제 가능성이 다 이제 남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비교하거나 여기서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 유형을 대비하시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가장 대표 선수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행정에서는 또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인사행정의 3요소라고 해서 3요소라고 하면 그 세 가지를 어떻게 나눴었냐면 채용, 그 다음에 이제 능력 발전, 그 다음에 사기 진작,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채용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채용과 임용인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었어요. 외부에서 임용해 오는 경우가 있고 내부에서 임용해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임용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개 경쟁 채용 같은 거 있잖아요. 신규 채용 같은 거. 신규 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방형 직위 같은 걸 통해 갖고 외부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임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수평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직 이동이 있어요. 수평 이동이다 그랬을 때는 전직, 전보, 전입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파견 같은 것도 있고 그랬었고, 수직 이동이다 그럼 요 안에서 또 이제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으로 나눠서 봤었고, 상승 이동에서는 승진이 있었습니다. 승진, 승급. 하강 이동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이제 강임, 강등 이런 걸 봤죠. 요거 이제 잘 봐두시고, 능력 발전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교육 훈련과 뭐였죠? 여기에 그 평가죠, 평가? 그래서 이제 공무원 평가 제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4급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성과 계약 등 평가,
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5급이 하다 그러면 근무 성적 평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 성적 평정과 관련된 거 이걸 보시면 되고, 사기 진작은 뭐 사기 진작대로 뭐 여기서는 이제 열거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보수, 그 다음에 연금, 공무원 뭐 노조, 제한제도 뭐 등등 이런 걸 좀 떠올려 보시면 되고, 됐죠? 요게 이제 큰 틀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를 하나 더 한다면은 뭐가 있냐면은요, 공무원 윤리죠. 윤리의 문제, 그 다음에 부정부패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꼽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 주제들을 한번 쭉 훑어 내려가 볼게요. 지방인사위원회 자격, 와, 이거는 진짜 어렵게 출제됐었죠. 이거는 뭐 이런 문제는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건데, 우리나라의 지방인사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난이도를 엄청 끌어올렸던 주제였었습니다. 여러분 당황했을 법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공주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연공주의는 우리 계급제랑 연결되는 것이고, 직무평가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그거는 우리 이제 근무성적 평정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 거였고, 이해충돌 방지, 이것도 조금 어려웠죠. 왜냐면은 이해충돌 방지는 그냥 되게 선언적으로만 공부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구체화해서 물어봤고, 이해충돌 방지법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새로운 주제로 보실만 했던 거였고요. 직위해제의 유형 같은 거, 직위해제의 원인 같은 것들은 평소에 좀 해놓은 게 있었을 것이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국회 8급으로 가보면은 역관주의랑 부패 접근법, 시험의 요건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여러분이 이제 그 뭐 역관주의나 부패 문제는 자주 봤던 거고요. 시험의 요건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는 5가지 얘기하는 거. 타당성, 신뢰성, 뭐 실용성, 뭐 객관성, 난이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 5가지예요. 그걸 이제 시험에 냈더라고요. 그런 이제 시험의 요건 같은 게 있었고, 교육훈련의 발전 방안이 나왔어요. 이건 한 발 더 들어간 거죠. 교육훈련 방법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냐 이런 것들까지도 나왔고, 대표 관료제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인사행정론에서 또 어떤 주제가 있었을까요? 대체적으로 좀 눈에 좀 보이죠? 이거는 직업공무원제의 특징 물어봤고요. 직위분류제 개념,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 그랬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이다 그랬을 때는 뭐 징계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위해제나 직권면직 같은 게 같이 묻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뭐 크게 뭐 되게 희한한 주제는 아니고, 공무원의 정책 중립도 가끔 물어봅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공무원은 정치적 견해를 전혀 가지면 안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직무에서 객관성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임용 자격은 자주는 안 나오는데 여기 출제가 한번 됐었어요. 국가직 7급에서 임용 자격 기억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안 되고, 파산 환자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요건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지 안 되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지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실형 끝나고 5년 지나지 않으면 안 되고. 있었죠? 그리고 파면받은 자는 또 5년 경과해야 되고, 해임받은 자는 3년 경과해야 되고, 이거. 이게 이제 시험에 이렇게 한번 출제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공무원 임용 자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실주의가 나왔잖아요. 정실주의랑 역관제를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관주의가 더 넓어요? 정실주의가 넓어요? 뭐가 더 넓다 그랬지? 넓은 개념은? 정실주의가 더 넓은 거예요. 정실주의 안에는 우리 붕당 같은 것도 정실주의에 들어가잖아. 붕당은 근데 어떤 거예요? 꼭 집안 사람만 따지나? 학연, 뭐 혈연 안 따지진 않는데, 학연, 혈연, 지연 다 있긴 한데, 그러면서도 자기네 일종의 학파 비슷한 뭐 그런 거가 있잖아요. 붕당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끼는 것처럼 정실은 되게 넓은 거고요. 역관주의다 그랬을 때는 여긴 정파적인 것만 딱 고려하는 거예요. 나머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2개를 비교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문 경력관제도 뭔지 알죠? 이거는 이제 기존의 계급제에서 좀 떼어내 가지고 우리가
전문 경력관으로 그 전문성을 쭉 이제 살려낼 수 있도록 별도의 직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전문 경력관제도. 얘도 잊을만하면 한 번쯤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공직부패 유형에서는 뭐 흑색부패, 백색부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것도 가끔씩 나오는 거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지방직 9급에서 2022년 작년도 지방직 9급에서는 여기 지금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또 물어봤습니다. 이 연금 개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절대 안 물어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도 안 물어봐. 그거 물어보면 큰일 나요. 연금개혁, 프랑스가 연금개혁 하다가 대통령 쫓겨날 뻔했어. 얼마 전에.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를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나오는 건 뭐밖에 없냐면 2016년도에 우리나라가 단행했던 그 연금개혁의 내용 있죠. 그거밖에 안 물어봐.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맞추는 거예요. 그냥. 응? 그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에 보면 다 그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 암기 확인만 한 번 더 해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거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무원의 보수도 나왔고, 재산 등록 의무자. 요것도 좀 암기해야 되는 거죠. 등록 의무자하고, 그 다음에 공개 의무자. 요거 나눠지는 거 보시고. 최근에는 뭐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가상 자산도 공개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아마 그거는 우리가 출제된 이후에 바뀌었을 것 같아. 그죠? 아닌가? 애매하다. 출제된 시점 비슷하긴 하네. 그래도 안 물어보겠지 뭐, 이 올해에는. 근데 아무튼 이 공개 재산 범위가 좀 늘어난 게 요번에 하나가 있었고요. 그 맥락에서 하나 또 다시 한번 또 되새겨진 게 뭐냐면요. 부동산 있죠. 부동산. 그러니까 LH 사태가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해충돌이 된다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된 규정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 그 뭐 가상화폐 사건 을 계기로 오히려 좀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LH와 같은 공기업에 다니는, 관련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들 하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저 국토교통부 전 직원이 전부 다 재산 등록 의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재산 등록 의무자로서 국토교통부 그 직원들 전부 다, 원래는 우리가 4급 이상 직원들을 이제 재산 등록하는 건데, 거기 별도 규정이 하나가 더 있어서 5급 이하의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재산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국가직으로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로 가면 바로 재산 등록부터 하고 들어가야 돼. 그런 정도로 좀 엄격해진 게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이런 사건이 한번 터질 때마다 좀 엄격해져 가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기준들 같은 거가 좀 추가된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봐두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그 다음에 거기 유연근무제 나와 있죠.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종류는 뭐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단순히 알면 맞추는 거예요. 유연근무제의 이제 종류에는 저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죠? 시간 선택제 공무원 맨날 물어보는 게 몇 시간부터 몇 시간 사이 일을 하냐. 이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저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있죠. 탄력근무제 시간을 조율하는 거야. 주당 40시간은 일을 하되.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 선택제는 주당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력근무제는 주당 40시간 일하는데 몰아서 주사파를 할 거냐, 주사일만 일하는 걸 할 거냐, 아니면 시차 출퇴근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원격근무죠. 원격근무. 그거 이제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봐두시고요. 계급제, 직위분류제 비교하는 거 나왔고, 선발시험은 신뢰성 나왔습니다. 뭐 일관성과 관련된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은 거고, 근무성적 평정 방법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언급했던 성과계약 등 평가냐, 아니면은 근무성적 평가냐, 아니면은 또 우리가 이제 다면 평가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거기서 확장해가지고 그 왜 우리 고위공무원단 진입할 때 그때 받는 평가가 뭐죠? 빨리 대답하세요. 뭐예요? 고위공무원단 진입할 때 역량평가 받는 거. 그 역량평가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보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 방법들 잘 또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직위분류제, 성과주의, 그리고 이제 공직부패 유형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성과관리, 목표관리 이런 거 개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잘 받으시고,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자, 요거 이제 변경된 것들을 조금 우리가 봐야 돼요. 공무원 노조. 뭐가 변경된 게 있냐? 공무원 노조 뭐가 변경됐을까요? 공무원 노조 관련해서는요, 변경된 게 계급
그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공무원 노조 6급 이하 공무원만 공무원 노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없어졌고, 또 하나가 바뀐 게 였던 자도 노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였던 자, 내가 이제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들도 노조 활동 계속할 수 있게끔 허용해줬다, 공무원 노조에서. 그런 것들을 좀 변화된 내용으로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그리고 또 이제 계급제, 교육훈련 방식 이런 거 나왔네요. 교육훈련 방식에서는요, 감성훈련이 주로 나왔었잖아요, 계속. 맞아요? 감성훈련만 주로 나왔는데 꼭 감성훈련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력이 되면 이제 거기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씩은 좀 봐두세요. 액션 러닝이라든가 말이에요. 아니면 시뮬레이션법이라든가 말이에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의 뭐 토론하는 방법도 있고 강의하는 방법도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5제도도 이제 나왔고요. 중앙 인사기관의 변천도 나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요거는 좀 군무원 문제라서, 예, 이거 변천까지 물어보니까 이건 되게 어려워진 문제였어요. 변천을 물어봤다는 건 뭐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사관장을 어디서 해왔냐? 이런 거를 역사성을 물어봐서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예,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직무성과 연봉제. 연봉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우리. 어떤 게 있죠? 연봉제가? 여러분, 연봉제 세 가지. 일단은 정무직 공무원한테는 어떤 연봉제 적용해요? 그냥 고정급적 연봉제라 그럽니다. 고정급. 네, 고정급. 고정급적 연봉. 연봉이야, 연봉은. 근데 고정급이야. 그리고 또 저기는 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실장, 국장이죠. 실장, 국장은 직무성과 연봉제예요. 직무도 반영해. 왜냐면은 실장일 수도 있고 국장일 수도 있잖아. 실장하고 국장은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무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성과도 측정해. 직무성과 연봉제. 과장은 과장급. 이게 다 국가직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직 과장급은 그냥 성과 연봉제예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과장이 아니더라도 5급 이상 공무원 연봉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과장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간부급 공무원인 거죠, 5급 이상이면은.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합니다. 예. 아무튼 저 연봉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봉제 그랬을 때는 기본은 4급 이상을 기준으로 봤지만 5급까지도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연봉제에서 성과 측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연봉제는 그 정도 정리하시면 뭐 크게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 공직분류에서 특정직 관련된 게 이제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 바뀐 거로는 그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 바뀐 거를 말씀드렸었냐면은 국가정보원의 기조실장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게 별정직 공무원이었습니다. 특정직에서 별정직 공무원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뀌어 있다. 왜냐면 차관급으로 올려줬다, 문재인 정부 때. 1급 상당 공무원이었는데 차관급으로 올려줬으니까 정무직이 됐어요. 요게 과거에 국정원 기조실장이 어떤 직렬이냐, 이거 어떤 여기 저 공직 그 분류에 해당되냐 그거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별정직이 답이었어요. 알겠죠? 그랬는데 지금은 정무직이에요. 예, 그거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도 물어본 적 있죠.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 인사혁신처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이 우리가 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참. 그 처가요. 처가 하나가 없어졌어. 알아요? 처가 하나 없어진 거 알아 몰라? 국가보훈처가 없어졌어. 없어졌다기보다는 올라갔어, 위로. 부로. 국가보훈부로. 지난주에 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했었잖아. 인사청문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부로 승격이 된 겁니다. 국가보훈부예요. 처가 이제 하나가 줄었으니까 그거 시험 푸실 때 참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청이 2개가 늘어날 예정인데, 하나는 우주항공청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직 구체화됐다는 얘기를 아직 내가 못 들어서 강의 시간에 잘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 이 얘기는 뭐 선포가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저기 재외동포청 신설하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재외동포청 외교부 산하로 재외동포청 그런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근데 처는 뭐냐면은 처는 처장이 차관급이야. 근데 국가보훈처만 장관급이었어 또. 그래서 이번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이제 초대 장관으로 발탁이 다시 됐는데 그 사람은 뭐 그냥 계속 장관급인데 안 했던 인사청문회를 한번 또 아니야 국가보훈처장 했었구나 원래가 인사청문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장관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국가보훈부로 바뀐 거 이런 조직 개편 보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진짜 맞닥뜨렸던 건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혁신처의 처장은 차관급이니까 정무직인데 그 밑에 있는 차장은 1급 실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그리고 요 맥락에서 한 번 더 파급해 보면 감사원은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얘기했었죠? 그래서 감사원장, 감사위원,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감사원 사무처의 사무총장 밑에 있는 사무처 차장은 또 여기는 그냥 일반직 공무원이라 그래야죠. 거기를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나눠드렸던 그 도식에서 그거 잘못 들어가 있어요. 내가 굳이 지금 또 얘기하는 거야. 잘못 들어갔더라고. 그래갖고 정정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프린트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거 보실 때 헷갈리시면 안 돼. 자, 이제 그런 거 정도 확인해 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제 공직분류가 있었고, 근무성적 평가가 나왔고,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나왔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 자, 이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싹 다 좀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고위공무원단의 그 절차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역사도 중요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 얘기가 있고 직업공무원제, 이해충돌방지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상의 오류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요것도 이제 나오죠. 국가공무원법상 13대 의무 있잖아요. 그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상의 우리 5가지 윤리 규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또 봐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계속 반복되나? 또 넘어가 보니까 개방형 폐쇄형 인사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원래 이게 계급제는 폐쇄형이고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이고 그렇죠? 그거 연계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공직분류 또 한번 나왔고 역관주의 실적주의 비교랑 고위공무원단 나왔고 역관주의 실적주의 또 나왔고 고충처리 제도가 나왔네. 고충처리 제도는 뭐예요? 뭐 공무원 고충처리 제도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게 고충처리면은요, 그냥 다소간의 불만, 쪽한 거 이런 것들을 제기해도 괜찮아요. 고충처리 제도에서는 그렇죠? 네, 고충처리 제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들이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고충처리위원회는 어떻게 되죠? 요거 같은 경우는 권고 정도의 권한만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를 또 해보셔야 합니다. 고충처리 제도가 있었고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이 또 나왔고 공무원 인사관리, 근무성적 평정, 공무원 징계, 공직윤리, 공무원 임용제도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사행정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은 여러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승진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고 뭐 그러네요. 특이한 주제 또 있을까요? 뒤에 넘어가면 평정상 오류. 예, 평정상 오류. 최근에 없었어? 평정상 오류가 보니까. 그죠? 최근 한 2, 3년간 좀 드물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온 주제입니다. 평정상의 오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평정상의 오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헤일로 효과 같은 거. 그죠? 헤일로 효과. 이런 것들 잘 떠올려 보시고 나머지들도 뭐 이제 관대화 경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나왔던 거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잘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는 다 반복이죠. 예, 끝. 이렇게 해서 인사행정에서 주된 주제들 이렇게 잘 봐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은요 크게 보면 2가지 틀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예산 절차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예산 제도입니다. LIBS, PBS, PPBS, 제로베이스 버젯 등을 비교하는 문제. 그거 쉬지 않고 진짜 나와요.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예산 제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절차나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이제 그 과정에 묻어가지고 뭐 배정, 재배정, 뭐 2월 그 다음에 이용, 전용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또 이제 같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됐을까? 뭐 그 틀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거는 구조화할 것도 별로 뭐 많지도 않아. 그냥 그런 구조에서 나오는 건데 보세요. 총체주의, 점증주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LIBS, PBS는 점증주의였고 PPBS하고 제로베이스 버제팅은 총체주의였잖아요. 그리고 예산 이론에서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것도 간혹 나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비금융 공공부문이라 그랬죠. 제가 모의고사 출제하고 그랬었는데 그죠? 비금융 공공부문이라 그래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범주 안에 뭐가 들어가냐? 우리 있잖아요. 저거 다 들어온다? 회계하고요. 기금 다 들어오죠? 회계 기금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또 정부기업 있죠? 이게 다 들어와. 정부기업. 근데 정부기업이 들어오는 건 회계가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야. 겹치는 설명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제도를 놓고 보면, 우리가 저기 정부기업에 해당되는 거, 정부부처형 공기업 말이에요. 얘네들 다 저기 특별회계 같은 걸로 하잖아요. 그 특별회계 다 들어온다고 했으면은 정부기업을 굳이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게 겹치는 거고, 외국의 경우에 예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통합재정수지에서 따로 이제 언급해주는 개념이로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전대차관 같은 것도 막 들어오죠? 맞아요? 전대차관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전대차관은 정부 예산이 아니잖아, 원래. 근데 이 전대차관 같은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그 통합재정수지에 뭐가 들어오고 뭐가 빠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거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관리제도가 또 나왔고요. 우리 이제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주의 예산제도, 연기준 예산제도, 우리나라 예산제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산의 성립 시기 뭐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이거 기억나요? 2022년 작년 국가직 국어 문제에서 예산의 성립 시기를 물어봤어요. 예산의 성립 시기가 이게 이제 빠른 게 어떤 거냐, 뭐 늦은 게 어떤 거냐, 그다음 올해 하는 게 뭐냐, 내년에 하는 게 뭐냐, 이거 순서대로 해서 나오는 거 그거 문제 있었어요. 되게 독특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신축성의 확보 수단 그랬습니다. 그죠? 예. 뭐 이제 우리가 통제 확보 수단으로 배정, 재배정,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제도, 그 다음에 또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이런 것들 얘기하니까 나머지 웬만한 것들은 또 신축성 확보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의무지출이란 말이 나왔어. 7급 그 문제 의무지출. 의무지출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의무지출의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재량지출이 있죠. 의무지출이 있고 재량지출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의무지출 항목은요, 사실은 논쟁거리가 될 만한 게 없어. 경직된 거야, 이건. 그냥 법령에 근거해서 꼭 줘야 되는 돈 있죠? 지불해줘야만 되는 돈, 그게 의무지출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 재량지출 항목이 이제 커져야지 사실은 정부도 경제 상황에 맞춰갖고 대응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재량지출 항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문제점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체 예산에서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예산을 계속 늘려왔죠. 근데 늘리는 쪽이 어느 쪽이었냐면 복지 예산이잖아요. 그 복지 예산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건 경직된 예산이에요. 그 의무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복지 제도를 만들고 나면 대부분은요,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무조건 계속 지원해 주라고 나오잖아. 그럼 지원 한번 받았던 사람이 그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기보다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많아요.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의무 지출이 계속 늘어나겠구나.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에서는 이런 의무 지출이 너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염려를 좀 하는 것이고, 진보 세력에서는 야 그래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야. 국민들한테 다 되돌려줘야지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예산 제도를 비교하는 거, 이게 이제 아까 LIBS부터 제로 베이스 버제팅까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 중앙 예산 기관의 변천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정부 회계의 특징과 예타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타 제도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예타 제도 BC 레이셔 기준으로 이제 1이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예타할 때 정책성 분석도 하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1이 안 돼도 채택되는 사업도 있더라 더러.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회계기금 비교하는 거 이거 계속 나와 있고요. 예산 편성 절차 나와 있고, 예산의 분류 방법은 그겁니다.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요거를요, 시민을 위한 분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시민을 위한 분류, 뭐 품목별 분류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이제 분류법 얘기하는 거예요. 분류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방금 전에 언급했던 얘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와. 조직별 분류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우리한테는 큰 관심, 시민한테는 큰 영향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품목별 분류 같은 거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 재정 준칙이 나왔다? 지방직 7급에, 그죠?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쓰지 않도록 돈 쓸 때의 기준을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은요, 케인스주의에 입각하면 불경기 때는 정부가 임의대로 돈을 막 갖다가, 그러다 어떻게 해요? 그걸 끌어다가 막 쓰잖아.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게 신자유주의자들이죠. 이 신자유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재정 준칙이. 그래가지고 돈 쓸 때는 이 기준에 맞춰서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비율이나 뭐나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쓰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정부가 이제 돈을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돈을 막 풀기가 어려워. 이제 그렇게 묶어 놓는 겁니다. 이게 돈 못 쓰게. 이걸 재정 준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과 기금 또 나왔고, 계속비, 그리고 예산제도의 비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현금주의 발생주의, 이것도 이제 가끔 나오는 거죠. 현금주의 발생주의.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고, 국가재정 운영계획에 대한 얘기나 우리나라 예산 심의 절차 또 나왔고요. 뒤에 넘어가서 보면 이제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것도 나왔고요. 국회의 이제 예산 결산에 이제 국회 역할 같은 것을 물어보기도 했고, 추경의 편성 사유 이런 거 잘 알고 계시죠? 추경 편성 사유 같은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준예산, 뭐 이용 전용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다중합리성 모형이 나왔다. 저 뒤에 가면 국회 8급에 다중 2018년도 18일에 2020년도 저 2020년도에 다중합리성 모형인데, 우리가 합리 모형 있잖아요 원래. 근데 그거에다가 합리적 기준을 여러 개를 다 결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합리 모형은 뭘 하자는 거예요. 합리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점증 모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 합리성 추구하는 건데, 그 두 개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결합하자는 거예요. 결합하자는 거. 그게 다중합리성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 합리성의 기준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여러 개의 합리성 기준을 다 채우자. 다중합리성 모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 뭐 새로운 거 있을까요?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 세계잉여금이 2020년도 국가직 9급에서 나왔죠. 그죠? 세계잉여금 계산해봤더니, 연말에 계산해봤더니, 야 이거 뭐야, 돈이 더 거쳤네? 생각보다 돈이 남았네? 뭐 이렇게 할 때 세계잉여금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직 9급으로 가보면 거기 민자유치가 나와 있을 거예요. 민자유치. 민자유치는 그거요, 그거. 응? 우리가 이제 BTL, BLT, BTO, BOT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네. 그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거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가 막 폐업하고 그런다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방식이냐 이렇게 봤더니, 도로공사에서 그거를 이제 민간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민간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BOT 방식인가 봐. BOT라는 식으로 언론 기사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어서 자기네 운영하다가 기부 체납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자기 재산이 되지도 않는 건데, 요즘에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재미가 없다. 왜냐면은 이동량이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많이 늘긴 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고속도로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객도 분산되고 있대요.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반납하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더라. 그리고 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그 도로공사가 착한 임대인이 아니래. 그래서 코로나 때 힘들었는데 임대료 다 받고 안 깎아줬대. 국가에서는 깎아주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네들 안 깎아줬다는 거예요. 기사가 좀 비판하는 기사더라고요. 그런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요게 이제 우리가 이 민자 유치를 하는 거예요. 민자 유치 맞죠? 그런 사례를 최근에 본 게 있고, 조세 지출 예산제도 이것도 이제 가끔 나오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또 있을까? 없네. 국가 채무 관련된 게 한번 나온 게 있네요. 지방직 9급 2019년도에 그죠? 채무와 관련해서 어떤 게 채무의 범주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이런 게 출제된 게 있었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통해서 같이 봤었고요. 행정환류론. 자, 요거는 이제 행정 책임, 내부 통제, 외부 통제 이런 게 이제 주로 나오고요. 행정개혁의 저항에 관련된 것도 가끔 나와요. 알겠죠? 그런 주제입니다. 그냥 여기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행정통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뭐가 나와요? 그 뭐 행정통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저기지 뭐 내부 통제? 내부 통제에서 감사원,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감사원. 뭐 그렇게 되고 외부 통제, 뭐 국회에 의한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 시민에 의한 통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시험에서는 가장 빈출입니다. 요 단원에서는 나머지는 그냥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요거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서 행정개혁의 저항이 아직도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원래는 우리가 좀 약간 사그라드는 주제이긴 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행정개혁은 언제 주로 했겠어? 민주화 되고 나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행정개혁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저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있으니까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또 보니까는 좀 출제가 몇 문제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될 수 있는 주제로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행정 책임의 유형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거 봐두시고요. 지방행정론 한번 볼까요? 지방행정론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어떤 걸 거냐. 일단은요. 몇몇 주제가 있는데 지방행정에서는 일단은 저는 주민참여제도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민참여제도에서 주민참여제도는 역사를 물어본 적도 있고요. 주민참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데 최근에 법 개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참여제도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 제한을 18세로 거의 다 낮췄는데요. 하나 안 바뀐 게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바꿨더라고. 시험 직전인데 지금 아직도 안 바꾼 게 주민소환제도예요. 주민소환제도만 주민소환법을 보면 여전히 19세 이상의 주민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소환제도만 19세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18세로 바뀌었다. 18세 참여할 수 있는 기준. 왜냐면 국회의원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졌잖아, 몇 년 전에. 그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이들을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법이 점점점 바뀌어들고 있거든요. 바뀌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소환법은 못 건드린 것 같아. 건드리면 18세로 바뀔 건데 안 건드리고 있어요. 그게 하나 19세로 남아있다. 그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게 재작년 정도부터 이제 바뀌어서 오고 있는 제도 중에 주민감사 청구제도.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18세로 바뀌면서 그때 뭐가 또 같이 바뀌었냐면 덩달아서요. 이거예요. 시도에 대해서는 300인 이하의 수 중에서 그죠? 이거 500인에서 300인 이하의 수로 바뀌었지. 300인 이하의 수 중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연서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이제 200. 그리고 기타 기초자치단체는 150 기준. 그 기준 알아두시는 거랑요. 이거 비슷하게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바뀐 게 바로 이제 조례 재정 개폐 청구제도입니다. 이게요 원래 근거법이 그냥 지방자치법이었는데 이게 독자적인 특별법이 아예 제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보면은 18세 기준으로 이것도 법 정비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준이 좀 이제 세분화됐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특별시가 있죠. 우리나라에 특별시 몇 개입니까? 특별시 몇 개? 한 개. 특별시는 한 개예요. 서울특별시면 특별시야. 그 뭐랑 구분하셔야 되냐면 특별자치시는 특별시가 아니에요. 시험에서 그거 구분 잘 하셔야 돼. 특별자치시는 별도로 특별자치시라고 얘기해 줘야 돼. 세종시 하나 있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800만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해당되는 건 우리나라 몇 개 있을까? 잘 모르겠지, 그런 건. 인구 기준까지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경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불만을 많이 제기한 거야, 지금까지. 아니 이제는 서울보다 경기도가 인구가 많은데 왜 서울만 이렇게 특례가 많냐? 경기도를 왜 무시하냐? 이래가지고 바뀐 게 몇 개가 있는데요.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그 부단체장 있죠? 그거를요, 서울특별시만 부단체장을 3명 두게 했고, 부시장을 다 여기는 또 차관급이잖아요, 심지어 부시장들이.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들은 전부 다 이제 2명을 두는 걸 원칙으로 했단 말이에요. 2명 두는 거를. 그런데 그것도 예외를 만들어냈어, 경기도가. 800만 이상의 경우에는 3명으로. 경기도는 부자치단체장이 3명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구별된 게 요거예요. 조례 재정개폐 청구제도에서 인구기준인데 200분의 1
이하의 수 중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연사가 있으면 조례 재정 개폐 청구를 받아들여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특별시하고 800만 이상의 시입니다.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광역자치단체들하고요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특례시. 특례시를 포함해서 여기는 150분의 1 이상. 저 이하. 150분의 1이 넘지 않는 수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연사. 이렇게 들어갔어. 그 특징적으로 하나 좀 봐두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정이 만들어진 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뀌었어. 옛날하고 규정이 확 바뀌어갖고 그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주민감사 청구제도 얘기할 때 이것까지 말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놓쳤네. 여러분 저기 감사 청구 제한이 있잖아요. 제한인데 그 중에 그 일이 있었던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감사 청구를 못하죠? 3년입니다. 전에는 2년이었는데 이게 3년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바뀐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참여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재정과 관련된 거예요. 지방재정. 지방재정 관련된 것도 우리가 도식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요, 지방재정이다 그랬을 때 이렇게 나눠보자 그랬죠? 여기 이제 자주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존재원이 있습니다.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있고, 자주재원 안에서 보면은 이제 지방세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외 수입이 있었어요. 세외 수입이다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요, 사용료, 수수료, 그 다음에 분담금, 이런 거를 꼽았었고, 의존재원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는요, 크게 이제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일단은 어디로부터 온다? 여기 이제 국가로부터 오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오는 거.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죠. 예, 그랬을 때 국가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교부세, 지방 교부세하고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이 있어요. 국고 보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그렇게 있는데 교부세다라고 하면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뭐 알죠? 보통 교부세, 특별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 그리고 이제 국고 보조금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뭐가 있었어요? 일단은 교부금이 있고 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장려금, 보조금, 장려금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장려금, 보조금 앞 글자만 땄는데 알아먹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어떤 거요?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요 이제 지방재정의 틀을 잘 좀 잡아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교부세가 복잡하기 때문에 교부세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간혹 이제 지방세 종류 이런 것들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런 거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좀 뜨문뜨문 나오는 주제로서는 뭐 이런 거 있죠. 주민자치냐? 단체자치냐? 이거 나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기관 대립형이냐? 기관 통합형이냐? 이런 거 있고 또 그리고 뭐가 있냐면 광역행정의 방법에 뭐가 있냐? 직권화, 분권화의 장단점이 뭐냐? 왜 요즘에는 다시 분권화의 경향이 생기고 있냐? 뭐 아니면은 광역행정이 필요해진 이유는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한번 볼까요? 주민참여제도 일단 나왔죠. 자, 이번에 국가직 구급문제 2023년도에는 그 지방행정론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 그죠? 예, 주민참여제도 하나밖에 안 나왔고 국회 8급에서 희한한 거 나왔다. 그죠? 고향사랑 기부금. 뭐야 이거? 제가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희한한 걸 봤어. 제주도에서 광고를 붙여놨는데 제주도 출신자들한테 제주도에다가 돈 좀 내라. 돈을 내면 세금으로 환급해 준대. 그래서 요거 세금 낸 거 환급해 주니까 요거 해주라고 그런 광고를 보고 야 이거 독특하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이런 게 만들어져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지역 농촌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좀 어려운 재원을 좀 마련하게끔 그렇게 하는 건가 봐요. 그래 가지고 요런 제도가 하나가 또 시험 문제 또 올해 출제가 된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글쎄 잘 모르겠네.
우리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죠? 예,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게 출제된 게 최근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봐두시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요거는 이제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에 집행을 하러 내려가는 거죠. 특별지방행정기관 요거 시험 최근에 많이 나왔던 주제에 맞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또 물어보기도 했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다 그러면 위임사무하고 자치사무가 있는 거죠, 뭐. 그죠? 그렇게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죠, 조합. 조합 관련된 게 나왔고, 지방교부세 나왔습니다. 기관 구성 형태, 사무배분의 기준. 사무배분의 기준은 뭐예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있죠. 보충성의 원리. 맞아요? 네, 그런 것들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지방자치의 역사를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이렇게 있습니다. 넘어가서 지방직 구급 작년 거 티브 모형의 전제 조건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방 세목을 구분하는 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7급에서는요. 정부 간 관계. 이거 뭔지 알죠? 중첩권이형, 분리권이형, 뭐 있잖아. 포괄권이형.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정부 간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방의회의 아니다. 탄력세제가 나왔다 또. 탄력세제는 7급에서만 아직은 출제된 주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가 범위를 주는 거예요. 국회가 야, 이거 세금은 지방세인데 지방세 세율은 이거야 라고 원래 정해주잖아. 근데 지방세 세율을 여기에서 여기 법률에서 니들이 선택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탄력세 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출제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지방 분권화의 장점, 지방의회의 의사 의결 종족수, 주민소송제도, 지방재정제도 이런 것들이 쭉 다 나와 있네요. 그죠? 지방의회 의사 의결 종족수는 국회직이라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는. 그런데 어떻게 됐었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걸로 물어봅시다. 일반 의결 종족수는 뭐예요? 일반 의결 종족수. 이건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래. 일반 의결 종족수, 뭘 일반 의결 종족수라 그래요? 과반 출석, 제적의 과반 출석의 출석 과반 찬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거는 좀 봐야 되는데, 우리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하나는 제2 요구, 그죠? 요즘에 지방자치단체는 모르겠고 중앙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곡관리법 그랬지, 간호사법 최근에 그랬지. 앞으로도 뭐 법안이 올라가면 또 족족 그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아예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있어. 거부권 행사, 그죠? 그런 때 이제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요. 출석은 과반이 하면 되는데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니까 이거 어려워요, 제2대기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 그리고 기준 똑같은 게 지방의회에서 뭐가 있었어요? 주민투표에서 있었어. 이 주민투표에서 지방의회가 지자체장한테 이 사안 주민투표 붙입시다 라고 제안할 때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 기준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정도만 합시다. 우리가 지방의회 의결 종족수를 더 알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만 알면 돼. 나머지 대부분은 다 그냥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이에요. 그런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볼까요? 자, 그리고 어디 하다 그랬어? 어디 갔어? 내가 넘겼나? 넘겼나 봐. 국회 8급. 여기에 주민참여제도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및 기능, 티브가설도 나왔고, 티브가설 같은 거 저 전제조건이 뭐다라는 건 정말 외우고 갑시다. 그거 몰라갖고 이 한 문제 틀리면 진짜 억울한 거야. 그거 헷갈려서. 외부 효과가 있다고 전제해요? 없다고 전제해요? 없다고 전제합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규모의 경제는 있다고 전제해요? 없다고 전제해요? 규모의 경제. 그거 봐. 이런 거 헷갈리면 진짜 억울해지는 거라니까. 규모의 경제에 있다고 전제해요? 없다고 전제해요? 없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만 더 확실하게 확인합시다. 열흘. 앞으로 열흘은 여러분 진짜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싹 꺼내가지고 다시 기억을 되살려 놓는 거야.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했었을 텐데 기억이 덜 살아난 거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자치입법권, 주민참여제도, 정부간 관계명도 나왔고, 이거 진짜 골 때린 문제죠. 이 군무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요, 주민자치회를 물어본 건데, 이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또 나올까?
싶기는 한데 관심 있으면 한번 또 찾아보세요. 해당 기출 문제를 보시고 그랬고, 그 다음에 군무원 7급에서 기관이임 사무, 이건 뭐 잘 아는 거고, 주민감사청구제도, 신중앙집권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영국과 같이 주민자치 많이 하던 나라, 분권이 많이 되던 나라에서는 전국적 통일성과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서 신중앙집권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사무배분 원칙이 나왔고요. 행정사 문제에서는 지방자치 이론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주민의 권리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봤더라고요. 지방재정조정제도하고 분권화 촉진의 요인이 뭐냐 이런 것들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분권화 촉진 요인이네요. 집권화 촉진 요인이 아니라, 그죠? 양 갈래가 다 있는 거거든요. 각 국가마다 자기네 사정에 맞게 중간지대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에 이제 자치권, 주민소환제도 이런 것들 물어봤고, 그리고 넘어가서 주민참여 예산과 사무배분의 원칙, 분권화 정리, 요게 나왔는데, 요거는 국가직 7급에서 나왔던 아주 독특한 주제입니다. 분권화 정리라는 이론이 있어요. 분권화와 관련된 깊은 이론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국가직 9급에서 보면 지방재정제도,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물어봤고, 지자체 예비비를 물어봤는데 지자체 예비비를 물어봤어요. 똑같이 접근하시면 돼요. 알겠죠? 같은 기준으로 우리 예비비 공부했던 거. 그리고 기관 구성 형태 나왔습니다. 통합형이냐 아니면은 대립형이냐 뭐 이거죠. 분권화 확대 요인과 지방재정의 조정제도.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이거예요. 의존제원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알겠죠? 특히 이거 교부세를 통해서 이거 어디다 줘요? 재정력 지수가 떨어지는 데다가 먼저 우선적으로 주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격차를 좀 완화시켜 주는 거죠.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뭐 또 이제 새로운 거 있을까요? 뭐가? 광역행정이라고 쓰여 있는 건 그거예요. 광역행정은 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지도, 지원, 뭐 대집행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행명령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개념들로 해서 잘 보시고,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서 뭐 새로운 주제는 없어요. 또 넘어가서 마지막 정리합시다, 우리. 별다른 거 없네. 새로운 주제는. 네, 새로운 주제는 없습니다. 더 이상은. 네,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주된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출제가 되는지 느낌이 좀 왔어요? 이거 정리를 한 것은 어디서 주로 출제된다의 느낌인데, 뭐야, 결국에는 뭐 다 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마지막 정리를 어디에다 힘을 줘서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빈출되는 거 중심으로 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빈출됐던 거 중에 오늘 이제 나 이거는 좀 덜 된 것 같은데 싶은 게 있었으면은 그런 거는 잘 해내시고, 아까 뭐 되게 뜨문뜨문 있는 주제 있잖아요. 그런 건 버리려면 버리셔도 상관없어. 과감하게 버리셔도 돼. 또 출제된다는 보장이 없는 애들 과감히 버리시되, 이게 2번 이상, 2번, 3번 이상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 알겠죠? 이것만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되게 여러분들이 힘줘서 정리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했고, 요즘에 경향이 무엇인지도 보려고 했던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함으로써 중요 주제를 다시 떠올리는 거의 의미는 매우 클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다만 이번에 시험에 뭐가 나올지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완벽하게 찍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몇 개 제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총론에서는 뭐 행정 이론 당연히 나오겠지. 행정 가치가 나오면 공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이런 식으로 몇 개 찝어드릴 수는 있겠지. 아까 정책론에서도 몇 개 그런 게 있었고, 그죠? 그런 거를 느껴보자는 취지였지, 이거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이 행정학 공부라는 게 이렇게 좀 막연한 경향이 좀 있긴 하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출을 보면서 추려나가 보는 거다, 이렇게. 추려나가는 거. 이 주제만큼은 꼭 해놓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잠깐 끊어서 이제 연표 특강을 한 큐에 쭉 하고 일찍 끝냅시다. 예. 그렇게 해갖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이제 연표별로 보는 거, 이거는 이제 각도를 좀 달리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한번 알면서, 그러면서 그 행정학의 전개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요거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뵐게요.